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이전에 이제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1이독을 하시고 다시 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 아니면은 이제 오늘 또 처음 뭐 인터넷 강의든 뭐 실강이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했는데, 일단 상황마다 다 사실 똑같아요. 정사론 과목이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들으세요. 어차피 첫 시간 강의니까 첫 시간 위주로 제가 나가기로 하고, 두 번차나 뭐 2회독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사론이 쉬운 과목은 사실 아닌 이유가요. 이론 자체가 어려워서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바운더리, 범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범위가. 보통 시험 그러면 시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험 범위 바운더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출이 어디서 된다라는 게 대충 뭐 한 7할에서 8할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접근하기가 좀 힘드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커트라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정사론이 아무리 기준이 없고 룰이 없고 기출 발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재에 있는 걸 먼저 해 놓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을 해 놓으시고 추후에 추가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충하는 식이 가장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년간 해보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최근 뭐 인강을 이걸 언제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이 이제 면접한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죠? 면접 이제 필기하신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 이제 작년 저하고도 꽤 여러 친구들이 했었어. 작년 이맘때서부터 해가지고 했었던 친구들이 지금 필기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신 건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죠. 수업 준비 그 텐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 사실은.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주변의 것을 넓게 보겠죠. 그런 친구들이 조금 유리하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동안에는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정사론 같은 경우가 그 최근에 이슈되는 IT 관련이나 사회 문제 관련이나 이슈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교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2018년에 이슈가 될지 미리 모르잖아요. 19년에 뭐가 됐을지 모르고 2000년에 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2021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서부터 어떤 게 이게 많이 논의가 됐나 좀 관심 있게 가지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요령이 될 수 있고, 뭐 그 기출 보건 문제 보면은 뭐 한 2, 3년 전에 우버 택시 굉장히 그 공유 택시 같은 거 많이 문제됐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시 됐었고, 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앞으로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뭐가 되겠냐 이거야, 그렇죠? 뭐 감염병 나오기에는 좀 힘들겠지, 과목 성격상. 그렇게 되면 뭐가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만큼은 제가 볼 때는 성과는 사실 나오는 과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나 성과는 나오지, 관심 있게 준비를 하면.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해봐도 룰은 없는데도 준비하시려고 합격하시는 률은 또 반대로 또 높은 이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이 교재가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얇은 교재는 아닌데, 이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며 이 챕터는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고 이 챕터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거를 집어드리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일러드리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냥 차차 얘기하면서 가죠. 차차 얘기하면서 가고, 우선 그 1번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파트 1에 가보면
정보하고 정보사회예요. 근데 사실 이거 정보사회론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보사회라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시험 범위인 거지. 정보사회다 이거죠. 사회는 사회인데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사회다. 거기 일단 좀 큰 그림을 두시고요. 자, 거기 뭐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1번 해가지고 정보에서 19페이지, 19페이지에서 이 맥도너가 나와요. 맥도너의 데이터 정보 지식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 정보 지식은 맥도너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쪽 보시면 패롤도 그랬고 그 다음에 큐블러도 그랬고 전부 다 데이터 정보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정보 지식이 어떤 학자에 맞춰서 포인트가 나온다기보다는 데이터의 큰 개념, 그 다음에 정보의 개념, 그 다음 지식의 개념을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지금 서두니까. 우선 맥도너 건데 1번부터 제가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데이터란 데이터.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 키워드는요. 평가가 되지 않은 메시지예요. 이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라는 게 키워드야, 말 그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 이걸 보통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통계학 공부 같은 거 해보면은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스가 있고 이거를 말 그대로 가공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연구자의 의도 목적대로 가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공되지 않은 원본 그대로를 보통 데이터라고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정보라 이제 살짝 달라지죠.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로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하여 평가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눈에 보이시지요? 딱 중반에 있죠.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다 이거야. 자, 아까 데이터라는 단순한 그 자체는 어떠한 평가나 가치평가,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건데 정보 이렇게 나오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소위 말하면 평가가 들어간 거지. 특정한 상황에서요. 여기서 키워드는 특정 상황입니다. 보편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지식. 정보의 개념 바로 위에 본 거. 일반화하여, 요 일반화라는 것도 자주 쓰는 얘기죠. 일반화시킨다. 그럼 어느 때에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한 것으로 정보의 광범한 시간,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 뭐를? 정보를. 그럼 그게 뭐야? 지식이다. 됐죠? 그럼 순서상 아주 초등식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 이 순으로 가는 거죠. 순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밑에 거기 부분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돼. 데이터는 평가되지 않았다. 정보는 데이터인데 다만 특정 상황에서 평가다. 지식은 요 정보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일반화한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의한 것이 맥도너의 정의다. 자, 그럼 패롤도 얘는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풀어서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의미로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는 세계에 관한 사실을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사실의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이 있는 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야. 기록. 자, 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 입력, 저장, 가공되는 요소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단순히 특정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사실을 변형시키는 데 이용된다. 여기 컴퓨터 얘기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시고요. 그 앞부분이에요. 자연세계에 대한 사실의 기술. 있는 그대로를 써놓은 거. 자, 두 번째,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한 요게 키워드지.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 사실들 간의 관계다. 자,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요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죠.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특정 상황에 아까 맥도너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단순히 결합해 놓은 게 아니라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 특정 상황에 평가가 없으면 이거 그냥 사실의 결합이지. 그럼 그냥 데이터로 남는 거지. 자, 정보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하나의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식과 구별된다. 자, 세 번째,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인간의 이해관계나 목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의미. 즉 인간의 관심 및 목적과 관련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여기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위에 지금 맥도나하고 해설은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아. 뒤에 보면 지식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항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정보는 지식보다 쉽게 새로운 정보에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줄 하나 쳐놓으면 되겠죠. 하나 쳐놓으시고 페롤의 정의에 이걸 주로 쓴다. 지식은 사고되는 거고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다. 그 다음 큐블러. 봅시다. 데이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한다. 아까 페롤과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부호화돼야 한다. 아까 위에 보면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 가치도 크지 않고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 원료에 불과하다. 원료. 2번,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의미 부여의 기준은 체계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는 체계 상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하는 체계가 어떤 데이터 체계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만 정보가 성립된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결국은 체계라는 거는 넓게 보면 이게 보통 이제 그 생태 체계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 체계론에서 보면 유기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뭐 벌레들도 유기체고 사람도 유기체잖아요. 똑같은 체계는 없어. 그죠?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그러면 이 정보 여기서 말하는 이 큐블러가 얘기하는 거는 체계와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 얘기지. 똑같은 체계는 없으니까. 자, 이에 정보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환하는 두 체계가 동일한 적실성의 기준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적실성, 이 적실성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적실이 오타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동일한 체계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체계가 동일한 체계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한번. 자, 지식은 정보나 데이터가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및 이해 등 인지적 활동을 거치면서 경험이나 적절성의 상황과 결합됨으로 창출. 따라서 지식은 경험한 기억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 줄 하나 쳐놓으세요. 지금 큐블럭 거긴 해요. 지식은 경험한 기억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정보가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맥은 아까 처음 봤었던 맥도널드 거예요. 자, 그럼 뭐 개념 정도 잡으시면 돼. 어려운 말을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 데이터 그러면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그대로. 그다음 정보 그러면 특정 상황이 됐던 특정 체계가 됐던 특정 사람이 됐던 거기에서만 의미. 그다음 지식으로 가면 일반화가 돼버립니다. 일반화가 됐으니까 저희 다른 곳에 추론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지. 자, 일단 개념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보건 문제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처음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본적 사항이라 가능성이 있다. 자, 같은 맥락인데 4번에 정보와 지식의 차이였어요. 정보와 지식. 자, 그럼 아까 우리가 1번 앞에 봤었던 내용에 그냥 비교해서 보세요.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자료 처리고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다. 그래서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 제시, 통신 매체 통해서 체계적으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맥클럽.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지식은 구조 결합적이고 때로는 보편적이다. 정보는 적시적, 일시적이고 적시가 뭐예요? 특정한 적절히 맞는 시기가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서는 의미가 있고 다음 때로는 수명이 짧은 반면 지식은 영속적 중요성이 있다. 지금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보의 입수로 인해 지식이 추가되고 재구성되며 변화된다는 점에선 지식은 주로 이 흐름으로 생성되는
축적된 결과다. 정보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획득, 지식은 사고에 의해서 획득된다. 아까도 그렇죠? 지식은 사고된다 그 얘기죠. 일단 테스키.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고 지식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다. 참고하십시오. 자, 5번에 보면 데이터의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했는데 관점에 따른 데이터의 정보 거기 실러가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보의 개념을 분류했고 웹스터는 의미론적 관점, 비의미론적 관점으로 분류했다는데 이건 따로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뒤엔 차차 나와.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무슨 관점에서 정보를 설명한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거고 누가 어떻게 나눴다라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 1번에 정보 개념 가보죠. 자, 아까 문제 위에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정보 이론적 관점에 그러면 이런 크게 봐요. 정보 이론적 관점 한 장 넘어가 보면 뒷장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옆에 3번 정치 경제학적 관점 4번 뒷장에 의미론적 관점입니다. 요거 크게 보면 지금 4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처음 보시고 한꺼번에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이 무슨 관점의 포인트가 뭐구나 어떻게 정보를 바라보고 있구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되면 이제 이걸 섞어놨을 때 지문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무슨 관점의 서술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천히 가보죠. 정보 이론적 관점이야. 자, 가보죠.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50년대에 출하는 관점으로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여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다. 요게 일단 개념 설명입니다. 첫째 줄 후단서부터 체크해놓으면 되죠.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여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다. 정보를 말 그대로요. 순수하게 학문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 정보가 어떠한 사회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보의 수학적 관점이라 그랬죠. 그럼 수학적 관점 뭐야?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관심 있는 거예요. 계속하죠. 정보를 의미 중심이 뭐야? 아닌 그래야지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제 관심이 없어. 이론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아닌 시그널 중심. 시그널이 뭐야? 신호잖아, 신호. 그렇죠? 중심으로 해석하므로 정보의 양은 요거 체크해 놓아야 되죠. 비트로 뭐가 가능하다?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발생할 확률 그랬어요. 정보 이론적 관점.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스타트인데 지금 보셨지만 계속 보죠.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쉐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본적 토대다. 요거 체크해 놔셔야지. 특히 위너도 위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쉐넌이에요. 여기 쉐넌 나오면 무조건 정보 이론 관점의 수학적 관점입니다. 이건 그대로 팩트 그대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팩트 그대로 암기해 놓으시고. 참고로 뭐 사이버네틱스 이랬는데 이게 뭐니라고 뭐 물을 일은 없으나 이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라는 건 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네틱스라는 거는 그 정보통신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그러면 그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라고 하죠. 제어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와 정보통신에 관한 학문이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인공지능, 자동운전, 뭐 오토파일럿, 뭐 이런 거, 통신공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요. 좀 넓게 봅니다. 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뒤에 또 나오고요. 자, 계속 가보죠. 이런 관점에서 정보는 내용과 상관없이 정의되고 에너지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뭐로 간주된다? 물리적 요소로 간주된다.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 아까 제가 수학적 요소 그래서 강조드리는 게 양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 맞냐 적냐 이거예요. 자, 거기 대표적 학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쉐넌이 바로 나오는데 모든 정보는 비트, 즉 either
5어의 선택 상황으로 나눠질 수 있다. 0 또는 1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뜻인데 뭐 복잡하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 모든 정보는 비트라는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다. 계량, 측정 가능하다 이 얘기죠. 측정 가능하다. 분명히 외워 놓으셔야 할 학자입니다. 이 셔너는 외워놓으시고. 자, 위너. 아까 보셨습니다만 사이버네틱스예요. 정보란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 질서의 크기라고 봤다. 그 다음 쉐넌 앤 위버인데 쉐넌 앤 위버 사실은 두 명 같은 학자야. 근데 얘네 공동 연구인데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 요거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처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들으시면 항상 이제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항상 정보 파트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예요. 이 엔트로피가 나오면 무조건 쉐넌의 수학적 정보 있는 이론 관점. 무조건 정보 이론 관점의 쉐넌이에요. 다만 엔트로피의 개념을 안 들어보셨거나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이면 다시 정리하셔야 돼. 물론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 엔트로피는 원래는 자연과학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냥 그렇다. 여기 좀 뒤에 없나 엔트로피가?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지구를 포함한 우주 질서는 질서를 찾아가는 게 정상일까? 잃어가는 게 정상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희한한 게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나라가 충돌은 안 하잖아. 안 그래? 물론 우주 어딘가에서는 충돌도 일어나고 빅뱅도 일어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질서는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우리가 뭐 우주학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조금 그 범위를 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냥 생활 영역, 삶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건 여러분이 개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운을 띄우는 건데, 뭔가 질서를 잃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가 이해되면 이제 엔트로피는 쉽게 가는 거야. 잃어간다고 보는 거야. 뭔가. 쉽게 말하면 뭐 집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놔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져. 그죠?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깨끗하게 해놔도 지나면 썩어. 그냥 먼지가 돼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는 일단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면 질서는 잃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뭐야? 에너지를 추가로 받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받지 않는 이상 체계라는 건 붕괴되고 흩어져가는 것이 정상이다. 에너지가 없다면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체계의 붕괴인 거야. 뭔가 질서 잃어가는 게 엔트로피란 말이야. 엔트로피. 근데 지금 요거 다시 읽어보면 정보가 많다면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래잖아. 그러니까 뭔가 붕괴되고 불확실한 것을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덜 감소시키는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론에서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 주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뭔가 에너지를 계속 받아. 그럼 거기에 또 반응하게 돼. 체계라는 건. 그럼 그거 받아서 더 붕괴되는 걸 오히려 좀 막거나, 그렇죠? 저지시키거나, 늦추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점점 좀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절대 긍정적 개념은 아니라고. 불확실, 붕괴, 쇠퇴, 이런 의미가 엔트로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요. 이거 뭐 제가 높아짐인데,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헤쳐나가기가 쉬워. 대처하기도 쉽고. 사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초등학교 이후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정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대처하기가 좀 쉬워 사실. 근데 공부를 예를 들어서 좀 뭐하지만 공부를 좀 덜 했어. 그러면 정보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보다는 엔트로피가 더 심해져. 붕괴가 더 심해진다고. 이해 가시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 없다는 가정이지. 자, 없다는 가정인데 정보가 거기다 주입이 되면 없는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붕괴돼. 그건 맞아. 그죠? 쉽게 말하면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 근데 밥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주입을 해서 먹는다고 쳐. 그러면 이 죽음을 막 더디시키겠죠. 아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엔트로피 상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빨리 붕괴돼. 흩어진다고 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밥으로 얘기했고 공부로 얘기했지만 정보라는 걸로 생각해 보라고. 뭔가 정보가 더 많다면 많은 체계와 적은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많은 체계가 엔트로피가 더디지. 당연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셰넌, 이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정보는 하나의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저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엔트로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네겐트로피는 없어. 반대 개념은 네겐트로피는 체계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질서를 찾아간다. 뭔가 성장한다. 반대의 개념이면 네겐트로피라고 해요. 참고하시면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알고 계시면 네겐트로피는 쉬운 거야. 네겐트로피는 그냥 뭐 참고로 쓰면 네겐트로피 이렇게 써요. 네겐트로피 해가지고 요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체계는 뭔가 성장 발전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건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고 그냥 반대 개념이 이거다라고만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엔트로피는 일단 정보 이론의 셔넌. 자, 그 다음에 특징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제가 볼 테니까 그냥 쫙 따라가봐요. 자, 정보를 내용, 질적 측면이 아까 위에서 보셨어. 아니고 형식적, 양적 측면으로 본다. 자, 정보를 사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다. 요거 아까 봤었던 엔트로피 생각하시면 되지. 뭔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확실성은 그만큼 덜해요. 덜하단 말이지. 자, 정보의 팽창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와 긍정적 의미 부여의 원천을 제공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니은과 같은 얘기예요. 정보의 팽창이 무슨 얘기예요?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다. 많아지게 되면 낙관론인 거야. 왜? 엔트로피가 감소되니까. 낙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잖아. 정보 이론 관점에서는. 자, 리을. 정보는 의미, 내용과 무관계, 중립적 개념으로 정보의 형식이나 문법에만 주목한다. 정보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 가공, 저장, 전달. 정보는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므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다. 불확실성 나오면 그냥 엔트로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자, 정보의 통신의 정보와 통신의 기술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정보 및 통신공학의 발달에 이론적 기틀이 됐다. 자, 이 정도 개념 잡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참고용 나오죠. 노베르트 위너에서 아까 뭐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기계 조정과 소통 요 책으로 나왔다. 요거 굳이 뭐 내용 저는 읽으실 건 없고요. 클라우드 셰넌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내용은 강조 안 드려요. 근데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까지 적어도 이 교재 3분의 2까지 나올 때는 전부 저자 저서가 나와. 지금 여기도 노베르트 위너 그러면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 소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 책 이름. 위너 그러면 셰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 내가 좀 그 저서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강조 안 드려도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고. 저자하고 저서 묻는 문제는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다만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많아. 너무 많아. 지금은 몇 개 안 돼서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너야 할 다리예요. 여러분이. 나올 때만 눈에 자꾸 익히시고요.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뭐 쭉 읽다 보시면 뭐 엔트로피 딱 중반 정도 보면 뭐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이다 쭉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웬만하면 여기 사실 다 지나가는데 이게 또 읽다 보면 그러니까 시험 지문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 보충 자료에 민호하고 쉐넌 빼고 밑에 보면 별표해가지고 정보량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총 신호량에서 잡음을 제외한 것이다 그랬죠. 요거 지문 하나 줄쳐놓으세요. 총 신호량에서 잡음을 제외한 것이다. 노이즈, 필요 없는 정보. 요걸 제외한 것이 총 본인의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이 정보 사회론적 관점입니다. 사회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읽고 갑시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등장한 정보사회론 혹은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이다.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사회로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묘사하고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관점이다. 정보자원은 기존 자원의 한계, 저성장,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석유 파동과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보사회론 관점이 지금 몇 줄 안 되는 걸 읽어보셨는데 지금 설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보사회론 관점은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정보를. 보통 이걸 동력이라고도 하고, 거기 읽다 보면 사실 정사론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동인이라는 얘기도 써요. 동력의 요인이다 이거야. 이끌어내는 움직임, 움직일 동자야. 움직임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동인이라고 그래. 사회 변화나 사회 유지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거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이제는 요건 좀 비교를 해드릴게. 이전에는 순수한 생산성이었었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 큰 산업사회. 그러면 산업혁명 끝나고 나서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누가 생산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생산 수단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또 누가 그 생산물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소위 말해 경제적인 부가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그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 여기 한 국한에서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정치적 요인은 빼는 거야. 이건 순수한 경제적 요인에서 사회론 했으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라는 동인, 요인. 그랬는데 정보사회론에서는 정보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생산적 요소를 대체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순수하게 정보는 양이고 비트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모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의 기준점, 움직이는 요인, 작동의 요인, 요걸로 보는 게 정보 사회론이에요.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옆에 있는 정보 경제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정보사회론 보잖아. 정보사회론에서는 정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얼마다라는 걸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냐. 예전에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가 크게 보면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 정보사회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농경사회에서는 누가 소위 신분이 높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요게 결정을 하고 그게 그 사회의 동력 요인이었어.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뀌어.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 신분이 높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제 신분제가 붕괴되니까 신분이 안 높아도 내가 생산수단, 소위 말하는 생산수단, 산업에 있어서 증기기관을 돌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느냐가 모토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정보사회로 들어오게 되면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좀 다른 사회 이끄는 요인이 있을 거다. 그게 정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미시적이기는 한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봐요. 정보자원은 기존 자원의 한계 그랬어. 기존 자원의 한계, 저성장, 실업까지 일단 보면 기존 자원의 한계, 기존 자원은 뭔데요? 산업사회 생각하시면 뭐가 기존 자원이죠? 생산수단이야. 말 그대로.
생산수단 자본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한계가 맞다. 즉 더 이상의 물건 만들어서 이윤 내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개념을 미리 잡으셔. 뒤에 또 나와.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 앞부분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성장이 그래서 왔다. 같은 얘기야 사실 이게. 쭉 이렇게 생산성만 계속 높아지는 사회가 끝까지 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한계가 맞고. 거기에 실업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 기존 자원의 한계, 저성장, 실업, 스태그플레이션 이 언제 현상이냐면 거기 석유파동, 에너지위기, 환기오염 요게 여기서 말하는 석유파동이야. 석유파동.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진 않는데 제가 처음 하시는 분은 두 개의 시점을 갖고 있으셔야 돼. 특히 두 개의 시점 가운데 이쪽 시점을 갖고 있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이게 29년의 대공황이야.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73년에 오일 쇼크. 이게 석유 파동이잖아. 요건데 지금 요 시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지. 요 시점 73년 물론 이게 손가락 뒤집고 퍼즐 맞추듯이 연도가 딱 끼워 맞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사유론 관점에서 물론 정보라는 게 중요시되는 거는 벌써 40년대에서부터 중요시돼요. 실제 정보가 40년대에서부터 쓰고 컴퓨터 등장과 그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40년, 50년대에서 만들어져. 4, 5, 60년대에서. 근데 그건 기술적 문제고 지금 사회론적 관점에서는 이 시기를 일단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정보 그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가장 최정점을 찍었던 때라고 보는 거야. 산업사회라 그러면 어렵지 마요. 자꾸 이제 살붙이는 거야 지금. 그냥 기존에 우리 자본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거기에 생산 활동을 해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고 경제가 가장 잘 돌 때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요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해요. 라고도 하고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게 아주 잘 나가던 시기야. 나온 김에 이거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기점에서 가셔야 돼요. 두 기점에서 가셔야 되고 참고로 이거는 분명히 한 번은 들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되면 29년의 대공황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 아담 스미스 무슨 손? 보이지 않는 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 보이지 인비저블 핸드 않는 손 요게 뭔 의미가 있었길래 이거 이전까지는 의미가 있었냐 이거야. 그게 조금 더 들어가면 신분제 붕괴되면서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신분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유라는 거는 높은 사람만 누리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자유라는 게 없어. 왜?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회가 수천 년간 이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깨져요. 17세기에서부터 깨져요. 이렇게 깨지면 쉽게 말하면 너나 나나 이제 같아 이렇게 돼. 물론 중간 경과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너나 나나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정치 사상적으로도 자유주의가 오고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가 앞서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토지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경제적으로. 정치 사상적으로는 각종의 헌장들이 발표되고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똑같고 그 다음에 토지 제도도 신분만 남은 왕족만 남는 거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신분은 낮은데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시기상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18세기 아니야? 이게 19세기죠. 그러니까
1900년이니까 그러면 1800년 되면 19세기고 19세기 즈음 해가지고 1700년서 말, 1700년 말, 1800년대 요 시기를 딱 100년 정도 잡았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언제 몇 년이다라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 오리지널, 요걸 이제 초기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시기가 와버려. 그게 시기상 보면 1700에서 800년대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인 생활에 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신분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 생활에 간섭을 하면 안 돼. 그럼 무슨 시대가 오는 거야? 이게 야경국가라는 게 오는 거야. 야경국가. 국가는 보다 밤에 도둑이나 잡으면 되는 거지 개인 생활에 간섭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때를 굳이 구분하자면 자유주의 그러면은 정치 사상적인 거. 내가 내 종교를 마음대로 갖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고 거기다 방임자를 넣잖아.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예전에는 신분이 낮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 이래라 그러면 일하고 뭐 자라 그러면 자고 이랬는데 자유방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배경은 한 번이라도 좀 들으세요. 이게 이제 왜 요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시기는 제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경제가 돌아가요. 말 그대로 경제는 가격이 결정한다는 거야. 수요 공급이 결정한다는 거야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야. 수요 공급이 결정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야. 아무리 흔해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진다 이 얘기야. 근데 아무리 귀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알아서 결정된다는 거야. 알아서. 이 가장 가까운 얘기가 그거야. 다이아몬드 지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싸잖아. 전 세계에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근데 되게 비싸. 그렇죠? 물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야. 근데 되게 싸. 이 물질만 놓고 가치만 놓고 본다면 물이 훨씬 중요도가 커. 근데 시장 가격으로 본다면 그 있으나 없으나 사는데 지장 없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수요 공급 때문에. 물은 찾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 뭐 지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지 없겠는지 시장에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는 흔하지 않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높아져 버려. 그래서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물건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초기 자유방임주의의 시대가 딱 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그걸 기억해야 돼. 치명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 사회일 것 같은데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와.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양질의 고급진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이게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노동시장에서 나와요. 예전에는 그래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는 먹고만 살면 돼. 그러면 뭐 생명 유지만 하면 됐다고. 생명 유지만 하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뭐 고용 관계라는 게 안 생겨.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잖아 벌써. 그러면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살면서 사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 내가 먹어야 될 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요.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돼?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밖에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기 변한다고. 근데 여기서 왜 부익부 빈익빈이 나옵니까? 이 자유방임의 폐해가 바로 그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먹고 살려면 그러면 이제 공장 가. 인근에 있는 공장 가서 사장님 저 좀 일할게요. 그랬어. 그래도 일주일에 얼마 받으면 일할래? 그랬더니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 그럼 자유계약이니까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니까 그래. 너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일해. 근데 한 달 딱 일을 했어? 사장이 불러?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왜요? 자유방임이잖아. 자유계약이고.
나 너하고 계약 안 할래. 그럼 이유나 얘기해 주세요. 왜 나오지 마요? 응? 너는 1,000원 받으면 한다며. 근데 옆집에 철수는 800원만 받아도 일한다 그랬거든. 너 나오지 마. 어떤 현상이야? 임금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노동력을 똑같이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자꾸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바라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시각이 있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시장 경제가 그걸 해결할 거야 라고 봤던 게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야. 근데 반면에 제가 막스 얘기할 거든.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배경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조절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 마르크스는 이거를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봤던 거야. 인류의 대립구도로 본 거야.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의 대립구도가 갑자기 형성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르크스가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부르주아 이렇게 부른 거고 대부분의 노동자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프로레타리안 이렇게 부른 거야. 이렇게 불러서 오리지널 마르크스, 그래서 마르크스가 역사적으로는 그래도 회자가 되는 이유가 그걸 아주 예리하게 봤다는 얘기지. 물론 자본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런 공산주의 이럴 텐데 공산주의라고 욕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사실은. 적어도 학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립구도로 봐서 초기 오리지널 전통적 막스주의는 소수 몇 명의 부르주아만 없어지면 노동자들끼리 협의해서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가 올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분명히 비판을 하실 분도 있어. 그러면 지금 있는 중국이나 예전에 있었던 소련이나는 거기 보면 지도부가 없었습니까? 거기도 권력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논리고. 이론적으로 막스가 주장했었던 거는 공동사회야. 공동사회. 물론 실현이 안 돼서 우리가 모를 뿐인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공산주의, 흔히 말해서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보다 폐해가 더 심해 거기. 뭐라도 권력을 하나 잡아버리면 다 밟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고요.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르크스가 봤던 거는 이 착취하는 얘네들이 일단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노동력을. 조금 더 나가면 잉여가치설이라는 얘기를 아마 혹시나 들어볼지 몰라. 잉여가치설을 주장한 게 바로 그거야. 잉여 뭐야?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일한 것만큼만 조금만 줘도 남는 게 많아. 이걸 부르주아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르주아에 얘네가 없어야 돼. 그러면 프로레타리안들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얘네를 타도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레타리안 혁명론이 나오는 거지. 혁명을 주장했던 거지 마르크스. 만약에 얘 말대로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막스가 봤었던 건 공동적인 공동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시공산주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 원시공산주의. 공산이 뭐야? 가치 생산해서 먹겠다는 거야. 공산이라는 게 나쁜 뜻은 사실 아니야. 공산, 가치. 그러니까 가치 생산해서 같이 노동해서 같이 일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오리지널 마르크스. 그 막스주의는 일단 논의를 하세요. 왜냐면 이 막스주의가 주는 아니에요. 근데 막스가 일단 앞으로 계속 어디 나오든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사회주의가 나오면 대립구도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항상 대립구도야. 분명히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은 세계 어디를 가고 시대가 어떻게 되든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야 이 이유까지 설명이 돼. 나중에 단절 연속론 할 때 이 얘기가 써먹는단 말이야. 배경 들어놓으시고요. 그럼 논의로 하고 이랬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이게 잘 왔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한번 휘청거리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이제 29년이면 딱 20세기 초반 들어갔을 때야. 이때 딱 들어갔더니 대공황이라는 게 딱 터지는 거야. 미국발 대공황이 터져. 이 대공황이 터지면서 물론 저도 이때 안 살았으니까 벌써 뭐야 100년 전이잖아. 맞죠?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대공황이 터지면서 어떤 전체 세계적인 반전이 일어나냐면 야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되겠네가 된 거야.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 자유방임이잖아. 시정에만 이거 내버려두면 된다고 했는데 딱 터진 거야 이게. 완전히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세계 경제적으로. 이제 뭐야? 이거 반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히 퇴조를 하고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요. 이 케인즈는 뭐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국가 개입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라는 게 적절한 조절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게 뭐 조세제도가 되든 무슨 복지제도가 되든 무슨 제도가 되든 경제제도가 되든 적절하게 국가가 좀 껴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케인즈고, 이 케인즈주의가 사실 굉장히 산업사회를 띄어요. 그리고 이럴 땐 무슨 경제입니까? 그러면 요건 완전히 시장 경제 중심이잖아. 여기는 그때 쓰진 않았습니다만 완전히 뭐 보이지 않는 손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 이거. 여기는 혼합 경제 체제라는 게 여기 나와. 혼합 경제 체제 이게 나와. 혼합 경제.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 경제 다 했다가 국가 개입 그러면 시장은 빠지고 국가가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시장은 여전히 기능을 하는데,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히 낀다는 얘기야. 조절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가 딱 등장을 해요. 이래서 이때 자본주의 또는 복지국가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그리고 이때 시기 보면은요,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이지. 요게 시기상 3, 4, 50년 거의 40년이거든요. 이 4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발판이 여기서 나와. 특히 미국의 미국 하면은 나오는, 지금 너무 100년 전 얘기지만 가전제품 브랜드 중에 제네럴 일렉트릭스라고 있고, 자동차 중에 포드 자동차 있고, 그치? 요런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들이 여기서 다 커. 그리고 여기는 완전한 산업주의 사회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볼 거 없이 효율성이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많이 높일 것인가야. 어떠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떠한 경영 체제를 갖고 있어야 가장 생산을 많이 해서 싸게 공급을 많이 할 거냐. 돈 버는 최고 모토가 이때였단 말이야. 시기상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황금기 시기로 간다. 근데 역사라는 게 그렇지? 세계사라는 게 쭉 오면 괜찮아. 잘 오면 또 괜찮아. 근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산성이 문제고, 이때요. 지금 제가 뭐 다 쓰긴 뭐합니다만 완전 고용이 달성돼 있었고, 완전 고용이 뭐야? 일할 사람이 누구나 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임금 수준도 높았고, 그죠? 굉장히 좋고 삶의 질도 높았고 이랬다고 말이야. 근데 이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럼 전 세계에서 다 똑같았습니까? 아니야.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야. 이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고 6.25 전쟁 겪고 박살나고 있을 때야. 근데 강대국은 오히려 전쟁이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잖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국, 유럽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잘 나갔다 이거야. 잘 나갔는데 요 잘 나가던 시기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게 데칼코마니야. 요때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반성이 되잖아. 이거 뭐지? 해가지고 국가가 낀 거 아니야. 요때 이 오일 쇼크 딱 터지면서 또 세계 경제가 또 박살이 나요. 그럼 큰 그림으로 보면 요 다음에는 뭘로 가야 맞는 거야? 국가가 잘했어 못했어? 못했다고 보는 거야. 야 케인즈 너 일로 와봐. 너 국가가 적절히 끼면 잘 된다며. 근데 또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국가가 빠지는 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기서는 요 이후를 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저쪽에 자유주의 한번 오리지널 자유를 썼어.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다고요.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쓴다.
내용은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신사이즈는. 자, 어디를 강조해?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강조해야 되고, 정부는 규제를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제는 풀어야 되고, 시장처럼 민간은 경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시겠어요? 큰 그림에.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중간에 딱 보면 석유 파동은 어차피 오일쇼크고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와. 사실 이것도 경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니?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요거를 이 오일쇼크가 나오는 배경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것도 개념은 알고는 있으면 좋지. 제가 아까 그랬어. 노사관계 좋고 완전 고용되고 이때는 분위기가 다 좋았어. 생산성 높았고 다 좋았다고요. 이게 오는 배경이 이게 다 깨져. 그래서 여기 지금 써있는 딱 그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장 잘 나왔던 거에 한계에 부딪혔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 그러다 보니 실업이 생기고, 오일쇼크 바로 직전 실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트니까는 팽창, 통화 팽창. 그러니까 통화가 시중에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통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서서히 떨어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그래.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생각해봐. 여러분 조금 할 때 보통 그때 나가서 먹던 그 기준하고 지금 바꿔보고 차이가 그래도 좀 나잖아. 그죠? 여담인데 제가 조금 할 때 버스비가 초등학생이 50원이었어. 그때 50원인데 지금은 1,000 얼마야. 서서히 오른 거잖아. 이런 건 인플레이션 아니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 근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그러면 원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과열될 때 인플레이트가 나와요. 왜냐면 경기가 과열될 때 다시 말해 너무 잘 돌아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인플레이트가 와버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야. 경기가 잘 안 돌아 이론적으로는. 그럼 시중에 돈이 묶여야 돼. 안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돈이 더 흘러나와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트보다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거의 70년 이후 80년, 90년까지 이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요 큰 그림은 적어도 좀 갖고 있으시길 좀 바래요.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 깊게 갈 건 아니야. 마르크스는 앞으로 계속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뭘 놓치면 안 된다? 대립, 착취와 지배. 네? 그럼 여러분 잘 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좋게 보겠어, 안 좋게 보겠어? 자본주의 세계를 볼 때 결코 좋게 보지 않아. 왜? 여기는 있는 놈만 잘 살게 돼 있어. 능력 있고 뭔가 갖고 있고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축적 체계라고 그래. 자본 축적, 있는 놈한테 돈이 몰리는 거. 이 체계를 니네들은 계속 가지고 갈 거잖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 됐나요? 맞죠? 지금 여기서 사실 많은 게 담겨 있어서 제가 좀 조금 시간 걸려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대표적 학자가 있는데, 우선 클리브랜드 있고, 그 다음에 톰슨 있고, 그 다음에 라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씩 가볼게요. 클리브랜드. 정보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연력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거 조금 말이 뭐 연력학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지금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로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산업사회라 그랬어요. 산업사회. 돈 많이 벌고 생산 많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기점이 60년 이후 70년 대서부터는 이 정보, 다시 말해 이제 상품이라는 게 여기 오면 이제 정보가 그 기능을 한다는 거야. 누가
누가 많이 생산하고 누가 많이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고 누가 양질의 정보를 빨리 획득하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회를 움직이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봐.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읽은 거 클리브랜드에 보면 정보자원 및 생산, 재생산은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 압축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저도 자연과 이과계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연력학은 제로섬 게임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알지? 중고등학교 때 안 했어. 질량 보존의 법칙. 자연계에 있는 질량은 절대 형태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제로섬 게임. 어딘가 플러스면 어딘가에는 마이너스고 합쳐서 항상 모든 룰은 제로로 끝난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지. 그죠? 그러면 물질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야. 누군가가 100원을 더 가져갔으면 누군가는 100원을 덜 가져가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연력학 법칙, 자연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까. 이해가? 뭔 얘기인지? 네. 누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누군가는 1000만 원 못 번 거야. 그런데 클리브랜드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정보는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확대 재생산이 될 수도 있고 정보 하나와 정보 하나를 더하면 3, 4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압축, 확대하거나 압축이 될 수도 있고 대체 및 이동도 가능하고 누설되기 쉬우며 공유할 수 있다. 자, 니은의 톰슨.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야? 고정 비용은 큰 반면 가변 비용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분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정보는 처음에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든다.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 비용은 안 든다는 거야. 추가 비용, 산술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해가요? 다음, 라버.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뿐 그것이 인간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특징 가볼게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화, 수단, 그 다음 요소, 자원으로 뭐했어? 등장했다고. 여기 재화라고도 보잖아 지금. 재화가 중요했었던 건 이때가 재화가 중요했고 내가 생산 수단, 토지, 자본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했는데 정보 사회론적 관점에서는 이 사회가 지나고 나서는 적어도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다. 이게 대체하고 있다.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이동 가능하고 누설되기 쉽고 공유 가능하다. 위에 있는 그 클리브랜드 정의입니다. 자, 정보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성격이야? 공공재적 성격이다. 자,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이제 아닌 거지. 아니라 지식정보와 같은 정신재화가 부의 원천이다. 산업사회의 양대 생산 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에 의해 대체된다. 이제 요거 딱 보이세요? 지문 정리하는 얘기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정보 이용의 형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거 지금 비판점까지 다 나오는데 여기까지 갈 거 없고 일단 이 정보 사회론이 얘기한 거에 제가 말씀드린 거 딱 그림만 딱 잡으시면 되는 거야. 노동이나 자본이나 생산이나 이런 요소가 정보로 대체된다. 이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 3번인데 자, 그럼 끝났다 갑시다.